특별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점이 있다면 바로 시모가 저를 너무나도 예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은 그저 그런 회사원인 반면에 저는 의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요? 저는 직업적인 차이에 대해 큰 생각이 없었는데 시모는 그 차이를 아주 크게 생각하며 저를 몹시도 예뻐해 주더라고요. 주변 지인분들에게 자랑은 또 얼마나 하는지. 시모가 친구분들과 통화를 할 때면 곁에 있는 것조차도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의사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나 몰라? 이번에도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건강검진 예약도 알아서 다 해줘서 나는 편안하게 몸만 가서 검사만 받고 왔다니까. 의사인 것만 해도 며느리 도리는 다 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잘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듯 제 칭찬을 입에 달고 사시니 민망하긴 해도 기분은 늘 좋았었죠. 말로만 저를 예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가 신혼집으로 살고 있던 10억가량의 집까지 해주셨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희 능력껏 마련하겠다고 해도 그 정도는 받아달라고 하면서요. 이렇게까지 저라는 며느리를 만족해하고 예뻐해 주시니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좋은 신혼생활이었습니다. 특히나 저는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예쁨을 받는 시기에 동서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생산직에서 일하던 계약직이었는데 서방님이 파견 근무로 잠시 관리 파트로 갔을 당시 만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뭐 생산직? 말이 좋아야 생산직이지. 옛날엔 그런 애들은 그냥 공순이라고 했었어. 거기에다 청직원도 아니고 계약직이라니. 이 결혼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엄마는 싫어. 너무 싫어. 시모의 반대는 이처럼 심했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동서는 저와 비교를 당하는 동시에 심한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공순이가 손이 이렇게 느려서 되겠니? 남을 묻히고 이런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천년만년 그러고 있어? 네가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네 형님이 다 하고 있잖아. 얼른 해. 죄송해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 형님이 워낙 빠르셔서. 네가 더 빨리 하면 되잖아. 원래 주방일은 막내 며느리 네가 다 해야 하는 건데 네 형님이 굳이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이 하는 거 잊지 말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더 빨리 더 많이 일하란 말이야. 설거지 같은 건 무조건 네가 다 해. 귀한 네 형님 손 더럽힐 생각 말고. 이런 대우를 즐기는 사람도 간혹 있던데 저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거기에다 동서가 당하는 부당 대우가 옳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고 도저히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모는 동서를 향해 모진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고 참고 참던 동서가 화장실에서 우는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시모에게 살며시 다가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 부탁을 했습니다. 저 어머님, 동서하고 저 두고 비교하시고 동서 구박하시는 거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속상하셔서 그러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직업엔 귀천이 없는 거잖아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면 그것만 다 중요한 일 아닐까요? 왜? 네 동서가 뭐라고 그래? 아니요. 사실은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어머님이 저를 예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같은 며느리인데 저만 예뻐하시는 거 조금 그래요. 동서도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는 마음 조금만 떼서 동서에게도 나눠주세요. 어쨌든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시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동서는 붉어진 눈으로 화장실에서 나왔고 시모는 굳이 동서에게 다가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형님은 어쩜 그렇게 생각도 넓고 큰 사람이야? 본인이 의사고 시어머니가 본인만 그렇게 예뻐하면 편가르고 동서 기죽이면서 무시하기 바쁠 텐데 말이야. 하여튼 너는 나도 나지만 네 형님한테 특히나 잘해.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동서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동서가 울던 모습과 고개 숙인 모습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괜히 나서 또 동서가 한 소리를 들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날을 잡아 동서와 만났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아이쇼핑도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밖에서 따로 만난 동서는 참 밝고 잘 웃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동서의 모습에 제 마음은 더 불편했고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동서, 저번에 어머님이 하신 말 있잖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나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해. 나는 괜히 동서가 어머니께 혼나는 것도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내 마음도 불편해서. 아니에요, 형님. 저 정말 괜찮아요. 형님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늘 저 신경 써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야말로 늘 고맙게 생각해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순 없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그 후 저는 동서를 좀 더 신경 쓰며 자주 연락하며 지냈고 시모와 상관없이 저희 사이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가던 무렵이었죠. 너무나 축하할 일이 분명했고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급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때까지 저희 임신 소식조차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임신을 바라고 있었으니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에 시모의 연락이 불을 지피더라고요. 들었지? 둘째 임신한 거. 너는 뭐든 둘째보다 더 잘하는데 어떻게 임신만 안 되니? 이때까지 소식 한 번 없다는 게 말이나 돼? 병원에서 환자만 보지 말고 네 몸부터 검사해봐. 혹시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지 말이야. 검사는 매년 하고 있어요. 아무 이상도 없다는데 소식이 없어서 저도 참 속상해요. 좀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써보려고요. 그래,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무조건 기다리는 건 능사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서둘러.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급한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마음이 더 급해지고 기분도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괜히 우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모의 전화를 끊자마자 동서에게까지 연락이 와 제 마음을 어지럽혀 놓더군요. 형님,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닌데, 그냥 죄송해요. 먼저 임신해서. 아니야. 동서가 미안할 일이 아닌데 왜 사과를 해. 동서, 축하해. 진심이야. 초기엔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조심 또 조심해. 뭐든 잘 챙겨 먹고. 네, 일도 좀 쉬기로 했어요. 그리고 형님 병원으로 가려다가 못 갔어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제가 산부인과 의사이니 동서가 괜히 제 눈치가 보여 저런 말을 하는가 보다 했어요. 동서도 다니는 병원이 있을 테고 꼭 가족이라고 해서 제 병원에 와야만 하는 것이 아니니 저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사과에 이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임신 테스트기 확인했을 때까진 형님 병원에 가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형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혹시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하는 경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은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 임신 소식도 없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형님이 직접 확인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쩌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혹시나 하여튼 저하고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못 갔어요. 죄송해요. 동서는 마치 제가 시샘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동서와 동서의 뱃속의 아이에게 몹쓸 짓이라도 할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동서의 말 끝엔 죄송하다는 말이 있긴 했지만 그 죄송하다는 것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가 확 오르더라고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 멀쩡한 집에 제발 불이라도 나라고 불씨를 마구잡이로 던지는 느낌이랄까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동서 형님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의사야.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동서한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시샘할 만큼 좁은 성격도 아니고 말이야. 형님, 저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괜히 말실수 더하기 전에 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동서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동서가 통쾌하다는 듯 웃는 소리를요. 그때부터 저는 동서가 제가 생각하는 동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굳이 동서도 저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후 시모의 압박은 생각보다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점은 그 압박이 오로지 저에게만 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시모는 공평하게 남편에게도 압박을 했고 견디다 못한 남편은 직접 병원에 찾아와 검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다른 병원 가는 것보다 당신 병원에서 당신이 직접 검사 좀 해줘. 그게 나도 덜 창피할 것 같으니까. 검사해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시험관이라도 하자. 정말? 그냥 자연임신 기다리자고 하더니 웬일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엄마 때문에.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연락 와. 임신 소식 아직이냐고. 하루 만에 애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라도 다녀왔다. 시험관 할 거다. 이 정도는 확인시켜줘야 그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하여튼 검사부터 좀 해줘. 하나마나 아무 이상 없겠지만. 저는 매년 검사를 하기에 굳이 검사할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도 기특한 짓을 하니 저도 그 장단에 맞춰 이런저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해보나 마나 아무 이상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남편이 무정자증이었던 것이었죠. 제가 담당 의사이니 당연히 검사 결과도 제가 남편에게 알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과연 알려야 하는 걸까? 고민은 깊어졌고 저는 결국 당분간은 알리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이 받을 충격도 걱정이었지만 당시 남편이 회사에서 진행하던 일이 있기도 해 이런 일로 괜히 기를 죽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 집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남편은 점점 바빠졌고 시모도 한동안은 조용하더라고요. 검사도 했고 아들이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동서의 아이 성별이 남자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천하태평이니? 네 동서가 먼저 손자 낳아주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널 예뻐해 주니까 그까지 손자쯤은 안겨주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그러는 거니? 내가 그만큼 임신 이야기를 했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검사 결과도 괜찮고 노력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남편이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임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희는 때 되면 생기겠지 하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손자도 안겨주는데 저희까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요. 둘째가 낳는 아들이랑 네가 낳는 아들이 같아? 장손인데! 어쨌든 난 정말 네가 이해가 안 된다. 애가 욕심이 없어서 이렇게 천하태평인 건지 아니면 날 무시해서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건지. 하여튼 이번엔 너한테 실망이 너무 크다는 것만 알아둬.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시모에게라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도 충격이 크겠지만 제 경험상 시모 같은 성향의 부모들이 더 충격을 받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선 난동을 피우기도 하니 차마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런 일을 당하는 저보다 남편의 상황이 그리고 자식이 그런 상황인 시모가 더 안쓰러워 저는 참을만 했습니다. 저를 점점 구박하던 시모는 아예 저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젠 동서만을 위하며 차별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변해버린 시모의 행동이 섭섭할 만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나 할까요? 가끔 입덧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입덧을 하는 척하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동서 행동이 얄밉기도 했지만 저로 인해 동서가 구박을 받아 눈치가 보일 때보단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시모의 비난이었습니다. 비난의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싶더니 어느 날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런 걸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지. 의사도 그냥 의사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면서 임신 하나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럴 거면 산부인과 의사는 왜 된 거야? 쟤한테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알겠어? 진료받으는 본인은 임신도 못하는 반푼이라는 거 말이야. 환자들이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불쌍하다고 해야 할지. 이 말만큼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못하는 여자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저를 찾는 환자분들 언급을 왜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세한 사정도 모르면서 저딴 말이나 하니 안쓰러운 마음은 사라지고 남은 건 분노뿐이었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세요? 임신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상처되는 말만 쏙쏙 골라서. 상처 되라고 그런 말만 하는 거잖니? 그래야 네가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라도 임신을 하니 말이야. 이런 말 들으면서 임신이 된다고 한들 애가 멀쩡하겠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위험한 외부 자극인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준다고 해서 안 될 임신이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는다고요. 앞으로 이런 말들 참지 않을 겁니다. 참지 않아? 내가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뭐라고 하는 거야? 둘째는 내가 뭐라고 하면 기가 팍 죽어서 울기까지 하는데 너는 내가 뭐라고 하든 말든 기 죽는 법이 없잖아. 잘못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겠니?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시모의 말인즉슨 제가 자기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는 게 괘씸해 오기가 났고 그래서 더 심한 막말로 저를 훈계했다는 소리더군요. 여기가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죽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했을까요? 저 역시 그동안 죄송하다는 사과를 입이 닳도록 해왔는데 말입니다. 저도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 하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에 대한 그 어떤 모욕도 앞으로는 참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 어머니께서 조심해 주세요. 저는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고 곁에서 눈을 반짝이며 구경하던 동서는 제 반응에 꽤 놀란 눈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죠.
시모가 저의 일을 무어라 전했는지 전후 사정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에게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스워? 아니면 내가 우스워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 엄마한테 그따위로 구는 건 아니지? 당신 반응 보니까 어머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못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괜한 사람 잡지 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든 당신이 우리 엄마를 무시한 건 맞잖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 부모님한테 내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것처럼 하면 당신 기분이 어떨지. 우리 부모님이 당신 무시한 적 있어? 막대한 적 있었냐고. 만약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날 대하는 것처럼 당신을 대했다면 그땐 당신이 나서기 전에 내가 나서서 한 소리 했을 거라고. 남편은 답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봐도 제가 남편이 그런 부당 대우를 당하는 걸 보며 그냥 참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남편이 너무 한심하더군요.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본인인데 아무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마냥 심호편만 드는 꼴이요. 저는 침묵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곤 한마디 더 해주었어요.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이랑 어머님 생각해서 참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아니라 두 사람을 위해서. 남편은 여전히 답이 없었고 저도 굳이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희 사이엔 냉랭한 기류가 흘렀죠. 당연히 불편했습니다. 특히나 마음이요. 그때라도 임신이 되지 않은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깊은 대화를 통해 화해를 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진실을 밝히면 당장의 화해는 쉽겠지만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고 보는 시어머니의 오만한 태도도 전후 사정은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제 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의 비겁한 방관도 단순히 사실 하나를 밝힌다고 해서 고쳐질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저도 말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쏘아붙이면 저도 지지 않고 쏘아붙여주는 날들이 길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의 자격지심은 그야말로 폭주를 하더군요. 당신 솔직히 나 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남편 말에 한마디도 안 져주냐? 나는 그냥 그저 그런 회사 다니는데 당신은 의사라고 나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언제 그렇다고 말이라도 한 적 있었어? 난 그저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이야. 당신이 짜증을 내면 나도 짜증을, 화를 내면 나도 화를. 그러니까 괜한 자격지심으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당신이나 말 좀 예쁘게 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 잊지 말란 말이야. 이때쯤엔 저희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 관계를 질질 끌어봤자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제 고민을 참 고맙게도 시모가 완벽하게 덜어주더군요. 그날은 주말로 남편은 약속이 있는지 행선지도 밝히지 않고 나가버렸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시모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오는 일이 종종 있긴 했지만 인터폰 너머 시모의 목소리와 표정이 심각해 저도 덩달아 긴장된 마음으로 시모를 맞이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마실 것부터 달라고 하던 시모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냥 와서 좀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모의 맞은편에 앉았고 시모는 제가 앉자마자 이혼을 입에 올렸습니다. 너희 이혼해. 네? 이혼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차피 다 밝혀질 거니 굳이 숨기지 않으마. 이렇게 말한 시모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라고요. 그리곤 기막힌 말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이 여자가 생겼다. 그런데 임신했다. 그래, 너한테 미안하니 원하는 건 챙겨주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임신이라니요? 제 머릿속엔 의문이 가득한데 시모의 표정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욱더 당당하더군요. 이게 다 네가 임신을 못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러니 챙길 거나 잘 챙겨서 내 아들에게서 떨어져. 어렵게도 내 장손 놓치게 하지 말고. 그 상황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해서 뻔뻔한 시모의 태도가요. 그리고 동시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바란남 남자에게 미련들 만큼 제가 모자란 것도 아니었고 저희 사이에 애도 없었으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죠. 더군다나 이럴 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하라는 집안? 제 쪽에서도 사양이니까요. 이왕 벌어진 일이고 시모가 원하는 걸 말해보라고 하니 저는 자존심보단 실속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집 저한테 주세요. 10억 정도면 저도 순순히 물러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시모는 잠시 망설였지만 알겠다고 하더군요. 상식과 지식이 부족한 집안이긴 했지만 살아생전 시부가 남기고 간 재산이 조금 있었으니까 10억 집 정도야 주고 저를 떼어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모는 저와 함께 각서까지 쓰고선 돌아갔고 2시쯤 지나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왔다 가셨어. 이야기 다 들었고.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나는 당신이 나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좋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나 이제 잘난 여자 질렸어. 그리고 임신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 여자가 좋았어. 나보다 잘난 게 없어서 나한테 최고라고만 해주는 여자야. 그리고 임신하기도 했고. 누가 그 여자가 왜 좋아졌는지 설명하라고 했어? 적어도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혼도 아니고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그러면 예의상이라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지.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그리고 달라진다고 해도 난 미안하다고 하고 싶지 않아. 미안하지 않거든. 당신도 챙길 거 야무지게 다 챙겼잖아. 이 집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빨리 이혼하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성의 끈이 탁 하고 끊겼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남편의 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현관 밖으로 모조리 다 집어던져 버렸죠. 누가 울고불고 매달렸어? 나도 너한테 미련 없어.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나가. 지금 당장 나가란 말이야.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난 것이었죠. 그 후 합의 이혼을 했고 약속했던 집도 무사히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제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우선 조용히 기다렸어요. 상간녀의 출산 이유가 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자 비로소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8개월의 긴 기다림이 전혀 지겹지가 않았어요. 이것저것 준비하며 그들이 다 망가질 생각을 하니 오히려 즐거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상간녀가 출산을 한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과 전 시모의 프로필 사진에 태어난 아이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하루 정도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준 뒤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때마침 주인공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전 남편, 상간녀, 전 시모, 그리고 전 서방님과 전 동서까지도요. 모두 다 창 너머 아기를 보느라 넋을 빼놓고 있었고 저는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내며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를 먼저 발견한 건 전 남편이었어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온 거야? 아니, 왜 온 거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불안감에 잔뜩 흥분한 전 남편은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나머지 식구들이 저를 차례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마다 저에게 왜 왔냐며 한 소리씩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로 다가가 그 앞에 섰어요. 내가 이혼할 때 깜빡하고 알려주지 못한 게 있지 뭐야? 난 평생 나 혼자 비밀로 간직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땐 부부였는데 이런 건 꼭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마침 출산도 한 것 같고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아서 왔지. 무슨 말이길래 이래? 얼른 할 말만 하고 가.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기쁜 날이야. 당신 때문에 더는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아. 나도 그럴 거야. 너 무정자증이야. 그것도 꽤 심각한 수준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정자증이라니. 저기 내 애가 있는데. 뭐 아주 낮은 확률로 무정자증임에도 자연임신이 가능한 사례가 있긴 해. 아주 희박하게. 그런데 당신은 심각하다고 했잖아. 너는 정자를 만드는 씨앗세포가 아예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애를 아예 못 만드는 고자이고 저 애는 네 애가 아니란 뜻이지. 내가 몇 번이나 확인했었어. 사람 얼굴이 그렇게나 창백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이런 진부한 대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저와 살았던 시간들이 허송세월은 아니었던 모양이더군요. 제가 아무리 복수심에 눈이 멀어도 환자를 상대로 그것도 이런 심각한 사안으로 거짓말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전 남편도 잘 아는 듯 했으니까요. 전 남편은 충격이 큰 듯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전시모가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죠. 그럴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애까지 있는데. 너 저 애 얼굴 안 보이니? 내 아들이랑 판박이잖아. 그래, 우리 아들이 무정자증이라고 쳐. 그래도 기적이 있는 거잖아. 아니요. 아줌마 아들한테 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저 애는 정확히 아줌마 첫째 아들 자식이 아니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고 전시모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이 충격이기도 했겠지만 저마다 품은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고작 무정자증이나 폭로하고자 8개월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딴 식으로 난동을 부리고자 병원까지 찾아온 후 수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증거 예쁘게 포장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걸요. 제 복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난 후 뒷조사를 했었어요. 이혼 때문에 시끄러울 당시 상간녀를 비롯해 전 시대 식구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 동서와 상간녀가 친근한 모습을 봤거든요. 서로 이름을 거리낌 없이 부르며 반말까지 하는 모습을요. 뒷조사 결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상간녀는 전 동서의 친구였더라고요. 전 동서는 제가 본인을 생각해서 위로하고 챙겨줬던 모든 행동들을 고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뿐만 아니라 전 동서까지도 자격지심에 푹 절여서 저를 그저 나쁜 눈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제가 꼴을 보기 싫었고 그랬던 전 동서는 자신의 친구 중 본인보다 잘나진 못하지만 얼굴만큼은 가장 예쁜 친구를 골라 전 남편과 엮었던 것이었어요. 전 서방님까지 이용해 우선 상간녀와 세 사람이 친해진 다음 자연스럽게 전 남편까지 불러 함께 어울리는 모습으로요. 멍청한 전 남편 놈은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도 모른 채 홀딱 넘어간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여자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네가 형님이긴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땐 네가 날 잘 모셔야 하는 거 알지? 다 내 덕에 네가 이런 집에 시집 왔으니까? 네네, 아주 감사하네.
어쨌든 우리 계획대로 다 됐다. 그렇지? 이제 무사히 출산만 하고 네가 시키는 대로 그 망할 노인의 재산만 조금씩 빼돌리면 되는 거잖아. 빼돌리는 거에 끝이 아니라 나한테 나눠줘야지. 너 혹시나 중간에서 빼돌리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알겠어? 알겠다니까. 하여튼 사람이 왜 그렇게 못 믿어. 그런데 너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해? 사실 너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잖아. 그렇게 싫어하던 네 형님 내가 밀어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아니어도 어차피 밀어낼 여자였거든. 임신도 못하는 게 여자니? 의사 직업 약발도 다 떨어져서 그 노인네도 그 여자 구박하고 있었고 아주버님도 무늬만 부부였어. 그러니까 괜한 생색낼 생각 말고 재산이나 똑바로 넘겨. 두 사람의 계획에 담긴 녹음 파일을 듣는 내내 당연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상간녀가 낳은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하는 궁금증이요? 저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떠올리며 미소가 그려졌고 전시모가 저를 보더군요. 전시모는 상황 파악이 빨랐고 누구보다 더 분노하며 저에게 따지듯 물어왔습니다. 그 표정을 보아하니 애 아빠가 누군지 아는 것 같은데 말해봐. 얘가 내 아들 애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 애냔 말이야.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더러워서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굳이 설명 듣지 않아도 다 알 테니까. 저는 차곡차곡 준비한 사진을 건네주었고 전시모는 사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한 사진이 한 장씩 바닥으로 떨어지고 전시모의 얼굴은 곧 분노로 바뀌어갔죠. 이게 다 사실이야? 저 애가 우리 장남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상간녀가 낳은 아들은 전 남편이 아니라 전 서방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어요. 상간녀는 전 남편보다 전 서방님이 더 마음에 들었고 이왕 상간녀 짓거리를 하는 김에 그 집안 남자들을 모조리 다 홀려놨던 것이었어요. 얼굴도 예쁜 여자가 입안에 혀처럼 굴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라고 살살 꼬리를 치니 전 서방님도 홀딱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상간녀는 임신을 했고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 아이가 시기적으로 전 서방님의 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상간녀는 전 서방님에게 이혼을 계속 요구하고 본인과 살 것을 바랐지만 전 서방님은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 집안에 밀고 들어오려고 전 남편의 아이라 속이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상간녀의 계획은 뻔했어요. 일단 전 동서의 말대로 다 들어주는 척만 하며 형님의 자리에서 전 시모의 마음을 꿰어내고 전 동서를 괴롭혀 그 집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이요. 그렇게 된다면 맏며느리로 그 집안을 호령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을 휘두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 다 망한 것이고 두 남자는 천하에 둘도 없는 머저리로 한 여자에게 된통 당하는 상황이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당연히 전동서도 보게 되었고 곧장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감히 내 남편을 건드려? 내가 아주버님이나 꼬시라고 했지 내 남편 꼬시라고 했어? 옛날부터 내 것이라면 뭐든 다 탐내더니 이젠 남편까지 탐내? 그러게. 누가 네 남편은 내 앞에 데려다 놓으래? 그리고 너 같으면 저 능력도 없는 놈이 눈에 들어오겠어? 네 남편 같은 사람을 곁에 두고? 너는 좋은 거 가지면서 나는 보잘것없는 남자 가지라고? 내가 왜? 내가 더 예쁜데? 야, 내 남편이야. 탐내지 마. 내 아들 아빠라고. 저 여자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저 인간 씨 없는 수박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저 애가 누구 애겠어? 네 남편 애잖아. 네 아들 아빠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 아빠이기도 해. 즉, 내 남자이기도 하단 말이지. 난장판을 벌이는 것은 두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전 남편도 전 서방님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죠.
네놈이 감히 내 여자랑 놀아나? 놀아날 여자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네 형수야, 형수! 어떻게 그딴 짓을 해? 내가 먼저였어. 형수 되기 전에 임신부터 한 거였다고. 그리고 나는 분명 이 결혼 반대했었어. 그런데 형이 우겨서 결혼한 거잖아. 그러게 내가 반대할 때 결혼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네 애를 가졌다고 말했어야지. 저 애가 네 애라는 말은 쏙 빼놓고 결혼 말렸으니 네 잘못은 없다.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일 어떻게 할 거냐고! 나라도 다른 수가 있겠어? 아, 몰라. 난 잘못 없다고. 막장도 이런 막장 또 없는 상황을 지켜보던 전시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네 사람의 몸싸움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치열한 몸싸움을 끝낸 건 전동서였습니다. 휘두르는 것도 지쳤는지 상간녀를 놓아준 전동서는 전 서방님에게 다가가 애원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안 버릴 거지? 저 여자 버릴 거지? 우리 혼인신고한 부부야. 당신 호적에 들어간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버리려면 저 여자를 버리는 게 당연하잖아. 전동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답을 기다렸어요. 저도 그 상황이 너무 흥미진진해 숨죽이며 전 서방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머리만 벅벅 긁던 전 서방님은 아주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내 애까지 낳은 여자를 어떻게 버려? 그냥 이대로 같이 살면 안 돼? 누구 호적 밑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 어쨌든 가족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살자 여보. 형, 그냥 저 여자랑 내 아들 잘 품고 살아주면 안 돼?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인간이 전 서방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심각한 정신병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서방님은 무슨 유레카를 외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고 전 남편은 그대로 동생에게 주먹을 날려버리더군요. 콩가루 집안이냐? 그게 말이 된다고나 생각해? 너 앞으로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나도 동생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너처럼 더럽고 정신 나간 인간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역겨우니까. 그러는 형은 참 깨끗한 것처럼 말한다. 나도 외도지만 형도 외도 아니야? 나는 가정이라도 지켰지. 형은 조강지쳐 두고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한 거잖아. 더럽기는 형이 더럽다고. 자식이 끝까지 성질 건드리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결국 2차 몸싸움이 벌어졌고 저는 그 통쾌한 모습을 실컷 구경하다 돌아왔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줄줄이 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마지막 선물로 상가녀와 전동서의 대화 녹음 파일 및 저에게 있는 모든 자료를 모두에게 전송해버렸거든요. 재산을 노린 것부터 인간말종 상간녀의 계획까지 다 드러나며 오만정이 떨어진 그 집안 남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며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두 여자가 집안을 떠나고 난 후 전 남편은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회사도 그만두고 전 시댁에서 술만 마시며 동생 원망, 여자 원망, 엄마 원망까지 한다고요. 아들이 그렇게 망가지니 전시모의 마음이 꽤나 급해진 모양이었어요.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굴던 전시모가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얘야, 너도 들었지? 우리 아들 다 정리했어. 아예 그 여자 우리 집에서 내쫓았고 네 동서도 이혼시키고 쫓아냈어. 이제 너 괴롭힐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이대로 눈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래. 전시모는 아주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저는 그런 전시모에게 비웃음을 날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줌마가 아줌마 본인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줌마 양심은 생기다 말아서 저한테 그렇게 했던 거 기억도 못하고 눈 잘 감을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가세요. 그래. 내가 양심이 좀 없긴 하지.
그러면 네 전 남편 생각해서 다시 돌아오는 건 어떠니? 네 전 남편 지금 완전 폐인이야. 네가 떠난 아픔이 너무 커서 그렇게 됐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진짜 바보라도 되는 줄 알아요? 그 인간이 폐인이 된 건 내가 아니라 무장자증에 동생한테 여자 뺏겼다는 충격 때문이잖아요. 어디 나를 엮어 넣어요? 반푼이도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그래요? 반푼이? 네, 반푼이. 나한테 반푼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반푼이한테 더 당하고 싶지 않으면 가세요. 나는 아줌마가 챙겨준 10억 집값이 더 올라서 그거 팔고 새 출발하느라 바쁘거든요. 덕분에 제 노후가 아주 행복하겠네요. 잘 쓸게요. 저는 마지막까지 전시모의 속을 제대로 뒤집어준 뒤 가차없이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집을 팔고 이사를 했고 병원도 옮겨버렸어요. 연은 완전히 끊어졌고 저는 아주 완벽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선 위자료로 받은 집을 처분한 돈으로 오래된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 파티룸으로 꾸며 수익을 내고 있죠. 생각보다 수익이 꽤 돼서 세를 주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전시모를 약 올리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진짜 제 노후가 행복해질 정도로 되고도 남을 정도랄까요? 적어도 나이 들어서 가장 서럽다는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우선 해외여행을 계획 중에 있어요. 사실 제가 해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신혼여행도 제 일정 때문에 국내 여행으로 다녀왔었고 그 뒤로는 이런저런 일이 많아 가지는 못했었는데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과요. 이혼을 할 땐 참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 남편처럼 폐인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혼씩이나 했는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닌 그까짓 이혼이 뭐라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같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그까짓 상처 잘 가라 하고 흘려보내보는 건 어떠세요? 끌어안고 있으면 내 속만 골마 날 아프게 할 뿐이잖아요. 늘 좋은 생각만 할 수는 없겠지만 잘 흘려보내면 행복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